자,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물권하고 채권 두 개를 더 좀 연결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나중에 가면 그 물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을 우리가 물권법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 게 나중에 가보면 계약법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이 두 개가. 그래서 물권법, 채권법 그러는데, 자, 왜 이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책상에 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자는 점유권이 있는 거거든요. 물권이 있는 거죠. 근데 쉬는 시간에 나갔다가 들어왔더니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아있더라.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건 제 자리예요. 제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점유권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게 물권인 거고, 비켜주세요. 나가주세요. 치워주세요. 라고 하는 건 청구권이에요.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채권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그건 채권인데, 그 바탕이 물권을 바탕으로 해요. 점유권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청구하잖아요. 그건 채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물권을 바탕으로 청구한다. 그래서 이 청구권이 나오면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채권적 청구권 그래요. 나중에 이 물권적 청구권하고 채권적 청구권을 구별하게 됩니다. 이것들은요, 나중에. 근데 둘 다 공통점 뭐예요?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채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가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누구에나 대항력이 있다는 거. 같은 의미고,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건 대항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자, 요걸 좀 잠깐 이야기를 제가 이제 다시 밑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법률행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매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이제 매매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게요. 여러분들 매매는 너무 많이 하죠. 집을 사는 것도 매매인 거고, 우리가 커피숍에 들려가지고 커피를 한 잔 주세요. 4,500원, 5,000원. 그것도 매매예요. 자, 매매라는 개념은 물건을 대금을 지급하고 사오기로 약속을 하는 것을 매매라 그래요. 한쪽은 물건을 주고요, 다른 쪽은 돈을 주는 거, 그 관계를 우리가 매매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밑에 그림이 있긴 한데 이걸 그려볼게요. 갑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이건 갑을병은 우리 시험에도 유일하게 한자로 나와요. 갑을병은. 갑을까지만 나오면 쉽고요. 갑을병까지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정까지 나오면 정말 참 정념이 떨어지죠. 이게. 그러다가 갑을병 무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헤매는데 거기까지 나오는 시험 문제도 있다고요. 자, 갑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한테 의사를 표시합니다. 야, 내 집 있지? 너 1억에 살래? 1억에 살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걸 청약이라 그래요. 청약이다라고 하는 건 약속을 청한다. 약속을 청한다. 너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면 갑의 집이 1억이면 괜찮은 것 같아. 적당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의사를 다시 표현합니다. 그래, 내가 1억에 살게. 1억에 살게. 요걸 뭐라 그러죠? 승낙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표시가 몇 개가 되는 거죠? 2개. 갑의 의사표시와 을의 의사표시 2개가 합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계약. 계약인데 한쪽은 뭘 주는 거예요? 재산권. 다른 한쪽은 뭘 주는 거죠? 대금 1억을 주기로 약속을 맺은 거잖아요.
한쪽은 물건, 재산권, 한쪽은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뭐가 붙어지는 거죠? 매매, 계약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도 합성어예요, 두 개가. 매매는 뭐예요? 한쪽은 무조건 물건이어야 돼요. 한쪽은 돈이어야 됩니다. 물건과 물건을 바꾸기로 약속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물물교환이라 그래요. 그건 교환계약이에요. 교환계약. 교환계약. 그러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집을 넘기는 사람 있잖아요. 재산권을 넘기는 사람. 넘길 도자를 써가지고 도인. 매매니까 뭐예요? 도인 그래요. 물건을 넘기는 사람. 이 사람은 받는 사람이거든요. 받을 숫자, 수. 사람이니까 사람인자. 여기다 뭐예요? 수인 그래요. 물건을 넘기는 사람, 물건을 받는 사람 그래요. 매도인, 매수자. 자, 그러면 매수자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권리?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채권이라 그래요. 권리. 갑은 을에게 일정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리가 뭐일 것 같아요? 권리를 가만히 쳐다보면 권리가 어떤 거 있을 것 같아요? 권리? 바로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대금. 돈 주세요. 대금 청구권이 있죠. 그 대신 권리가 있는데 뭣도 있냐면 의무도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채무라고 하죠. 채무, 의무. 그게 뭘까요? 그러면 재산권. 그죠?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가볼게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 이 매수자의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매수자의 권리. 채권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뭐가 있나요? 재산권. 집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의무가 있죠. 이게 뭐예요? 채무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대금?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의무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의무이지만 매수자 입장에는 권리가 됩니다. 자, 양쪽 다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양쪽 다 채무가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쌍방 모두 채무를 부담한다.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쌍무, 핵심. 이걸 쌍무계약 그래요. 이 쌍방 모두 다 채무를 부담한다. 그럼 이것도 될 수 있잖아요. 쌍방 모두 다 권리가 있으니까 쌍방 모두 채권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쌍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쌍권보다는 쌍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의무가 더 훨씬 부르기가 편하니까 쌍무계약 그러죠. 뭐 쌍권계약해도 상관없어요. 상권계약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쌍무계약을 보통 쌍방 모두 다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걸 잠깐 조문에 맞춰볼게요. 이렇게 와볼게요. 우리는 법치국가예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요 제563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법은 총이요. 여기 프린트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넘겨보면. 우리 민법은 총 몇 조가 있냐면 제1118개 조문 요게 끝이에요. 1000개가 넘어가요. 우리 아마 법 규정 중에서 가장 많이 조문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마 이 민법일 겁니다. 이제 상법이라는 것도 있죠. 상법하고 어음수표까지 합하면 1000조가 좀 넘어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민법이 단일법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헌법은 130개밖에 없어요. 형법은 372개 조문밖에 없어요. 조문 자체가 더 늘었을런가 몰라도 보통 그렇게 1000개가 넘어가는 조문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순서예요. 563조 안에 제목이 이렇게 가로쳐져 있잖아요. 이걸 제목이라 그래요, 우리가. 조문의 이 조문의 제목인데
매매의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 그죠? 당사자가 뭐 했다는 거야? 합의하고. 그죠? 이렇게. 그럼 넣어볼게요. 자,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당사자는 여기 당사자 일방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갑인가요? 을인가요? 매도자인가요? 매수자인가요? 누구를 말하죠? 매도인이겠죠. 매도인이 뭘 넘기는 거예요? 재산권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죠? 상대방. 상대방이 누구예요? 네, 매수인. 네, 여기서는 을이죠. 을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상대방이 누구예요, 이제? 매수인. 을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게 매매라는 거예요. 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재산권을 넘기는 거고 매수자는 그 반대급부로 돈을 주는구나.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는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매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반드시 매매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은 재산권을 넘겨주는 거고 자, 을이라는 사람은 대금 1억을 주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게 매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이 이전할 걸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낙성이 뭐냐면 승낙. 승낙의 낙성이고요. 쌍무, 양쪽 다 채무를 부담하고요. 분류식이라고 해서 어떤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질문 들어가 볼까요?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되나요? 묻습니다. 매매 계약할 때 계약서 꼭 씁니까? 없어요. 거기 그만 샌드위치 살 때 계약서 쓰고 왔나요? 썼어요? 응. 집을 살 때는 계약서 쓰죠. 그렇죠? 버스 탈 때 계약서 쓰나요? 안 쓴단 말이에요.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살 때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분류식이라 그래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자유롭게 해. 근데 결혼할 때 혼인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법률혼이 성립돼요. 반드시. 만약에 우리가 예식장에서 예식을 올렸어요. 단단단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왔어요.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겁니다. 그 친구들은 그냥 사실혼이라 하지 법률혼이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냥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법률혼하고 사실혼 관계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큰 차이점이 상속권이 없어요. 상속권이. 동거하다가 누가 죽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내가 상속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혼 관계예요. 법률혼은요,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결혼을 하면 한 1년 정도는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애를 낳고 살아도 혼인신고 안 합니다. 혼인신고를 거의 80%가 안 해요. 혼인신고 하는 경우는 거의 20, 30%밖에 안 됩니다. 유럽 쪽은. 우리는 무조건 결혼하면 도망갈까봐 혼인신고부터 하지만 그럴 의미가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죠. 요즘은 애를 낳더라도 그 와이프의 성을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게. 자, 그러면 분류식, 유상, 대가를 지불합니다. 나중에 요건 계약법에 가면 이 네 가지는 설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 일단 매도인은 뭐라고 했어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그 대가로 매수인은 금전을 지급한다. 이해되시죠? 이게 매매입니다.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넘기는 거고요. 매수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할까요? 물건 여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요? 매수인.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갑의 채권이 뭡니까? 갑이 을에게 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대금 달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대금 지급 의무는 누가 지는 거예요? 을이 지는데 이걸 채무라 그래요.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에 갑의 채무가 뭡니까? 그러면 목적물 인도, 이 재산권 이전이죠. 근데 여기 목적물 인도 의무를 지어가지고 이건 권리죠, 권리.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예요? 을의 채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양쪽 다 채무가 있고 양쪽 다 채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항상 이걸 쌍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쌍무. 그래서 우리 현법에 들어와 있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가 현법이거든요. 원래 계약의 종류가 총 15개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중개사는 매매하고 교환계약, 임대차 이 세 가지만 시험을 보는데 전부 다 쌍무계약이에요. 임대인은 의무가 뭐가 있을까? 임대인, 집주인은요.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사용료인 차임, 월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쌍무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가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대충 채권과 채무를 좀 아시겠나요? 이렇게 두 가지. 나중에 가면 물권적 청구권하고 채권적 청구권을 다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게 물권법에 가면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갑시다. 이젠 필기를 안 해도 괜찮아요. 옆에 있으니까 그냥 동그라미 치면서 보셔도 됩니다. 자, 요거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민법 총칙과 물권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분명히 권리 변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권리가 뭐죠? 여기 권리가 물권이라는 권리도 있었고, 채권이라는 권리도 있어요. 물권은요, 사람이 뭐라고요? 물건과의 관계예요. 채권은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 있죠? 이걸 채권이라 그래요. 좀 더 외도를 좀 해볼게요. 외도를.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손해배상이에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거든요. 자, 요걸 하나 해볼게요. 똑같은 손해배상인데 갑이 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1억에 둘이 매매가 됐어요. 매매가. 그럼 원래 을이라는 사람은 약속한 대로 매매대금,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약속 날짜가 6월 1일이었는데 을이 매매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이행을 안 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채무를 이행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안 입을 자를 쓰는 거야. 중간에다가.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된 거야.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자가 많이 올랐다고 문자 오지 않나요? 나만 받나? 나만 영원한 채무자인가? 은행으로부터 맨날 문자가 오는 거야. 금리가 변경됐다고. 지랄 맞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게 이상하게 달이 넘어갈 때마다 받는 것 같아. 뭐 4점 몇 프로였습니다. 5점 몇 프로였습니다. 나중에 6점 몇 프로 됩니다. 마이너 통장이 8점 몇 프로 올라가는 것 같아. 7점 몇 프로인가? 와, 꼭지 돌겠어요, 이게. 그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야 될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대출을 받았으니까. 근데 나는 이자 지급 날짜가 항상 20일입니다. 근데 20일 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으로부터 연체, 통지가 옵니다. 왜 이자 안 줘요? 그죠? 그러면서 가상금이 붙어요. 그 가상금이 뭔지 아세요? 연체료. 통신요금 안 내면 연체료. 그죠? 그게 손해배상이에요. 우리가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자동이체가 돼가지고 통장에서 빠져나가지만 예전엔 지류용지가 나왔거든요. 그죠? 늦게 내면 밑에 납기 후 하고 얼마가 더 붙잖아요. 그게 가상금이
바로 손해배상이에요. 채무가 불이행됐으니까 그만큼 기간을 계산해서 그걸 더 내셔야 됩니다. 자, 둘이 약속을 했죠. 둘이 약속을 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뭐가 붙은 거예요? 손해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약정채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약정채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계약,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채권입니다. 약속을 했거든. 6월 1일 날 잔금을 치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이 나온 거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차를 운전하다가 갑의 자동차를 들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난 거죠. 갑이 다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데 갑이 을에게. 그럼 이 손해배상은 둘이 약속을 했나요? 야, 쳐! 네가 교통사고 내! 그럼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그러진 않은 거잖아요. 그냥 사고가 난 거고요. 요건 법률 규정에 750조에다가 불법행위 규정을 둬가지고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을 물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채권자, 그렇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둘이 약속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법정 채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채권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청구하는 것이 채권인데 어떤 놈은 계약에 의해서 채무가 불이행되면서 나오는 형태, 어떤 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보이신가요? 그럼 이걸 약정 채권, 이걸 법정 채권인데 이게 채권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요, 중개사잖아요. 중개사라는 건 뭐죠? 매도자, 매수자를 연결해 주는 거. 임대인, 임차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을 시험을 보고 채권법을 시험을 보는데 채권 전체를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채권 발생 원인인 계약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정 채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법이라는 거 있죠? 요것만 우리 시험 범위가 돼서 보통 우리가 시험 범위는 민법, 총칙, 그 다음 적지 마세요. 물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이라 그래요. 채권법이라 하지 않고 계약법.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는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개를 시험을 봐요. 이게 40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10문제가 되고 이게 14문제, 이게 10문제, 이게 6문제로 되어 있어요. 이건 중개사 시행령, 중개사 시험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퍼센트가. 15% 내로내라. 15%가 6문제거든요. 특별법이. 그래서 지금도 6문제가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래서 10문제, 14문제, 10문제, 6문제. 총 40문제가 되죠. 왜 여기가 계약법인 줄 아시겠나요? 원래 이 자리는 채권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채권은 누군가에게 청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법을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하나가 계약이 있고 또 하나가 법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정 채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중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계약법만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좀 우리가 더 들어왔어요, 제가. 요렇게 지워볼게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조금씩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요즘 학생들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딴 데 가버려요. 고객 유치가 안 돼요. 고객 유치가. 이상하게요. 수험생들은 쉽게 강의하고요. 쉽게 공부해서 쉽게 따고 싶거든요. 자격증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돈 벌어보면 쉽게 돈 벌겠던가요? 나는 정말 어렵던데.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도.
맨날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부자가 된다고 맨날 나와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가랭이 찢어지더라고요. 그 적금하는 거 알아요? 적금? 매달 10만 원씩. 이번 달 10만 원, 다음 달 10만 원 통장을 개설해 나가면서 뭐 10개를 개설해 나간다. 야, 나 그거 해봤거든요. 뒤지는 줄 알았어요. 중간에 깼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무슨 거지 새끼도 아니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노쇠는 옷에 젊어서 옷에. 그 생각 나더라고요.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별다방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5,600원? 6,600원. 하루에 3잔만 먹어도 그게 돈이 얼마냐고. 그죠?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게. 공부도 똑같아요. 쉽게 합격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합격하게 해요.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중개사를 막 시작해요. 할 때마다 OT를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럼 뭐라고 그래? 중개사는 우리가 숨이 양을 받으면 돼. 60점만 맞으면 돼. 다 그래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양이라는 게 그게 점수입니까? 그럼 이 40문제에서 양이 60점이 그 60점과 그 60점의 개념이 같나요? 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그 중고등학교 양하고 지금 이 중개사 시험 40문제 60점하고 그게 어떻게 같은 숫자냐고,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국어를 못하지? 그걸? 의미가 다르잖아요, 의미가. 부자한테 1억은 돈도 아니에요. 나한테 1억은 엄청난 큰 의미죠. 여러분들한테는 의미가 없나 보죠? 내 통장에 1억만 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니까. 근데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억은 큰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근데 꼭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개사 준비하신 분들이 오면 쉽구나. 이게 희망 고문이거든요, 그게.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 민법 있자. 민법만 놓고 보면요.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시험범위, 민법이 들어가는 시험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변호사 시험 2월 달에. 4월 달 법무사 시험, 감정평가사. 그렇죠? 노무사 안 들어가는 민법 시험이 없어요. 법원지. 아마 최고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 어디만 들어갈까요? 중개사만. 없어져야 될 과목이에요. 중개사가 무슨 감정평가를 해요? 수요 공급 알아서 뭐 하게, 중개사가. 이게. 근데 민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중개사 시험만 유일하게 부동산 학개론이 들어가요. 다른 시험 과목은 안 들어가요. 희소성이 없다는 거지, 그만큼. 근데 민법은요. 그 많고 많은 시험 중에 민법은 변호사 시험 2월 달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건 누구나 민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정도 어렵다는 거. 법무사 시험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민법의 문제가. 감정평가사보다 2배 정도 어려워요. 그래서 중개사 자격증을 따신 분, 젊은 친구들은 가끔 가다가 법무사나 감정평가사를 공부하겠다고 오셔요. 그럼 나는 달리죠. 왜? 1차는 합격이에요. 넉넉하게. 근데 2차가 논술형이거든요. 그래서 2차에서 시간을 먹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래요. 오면 돈 많냐고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그러면 해라 그래요. 왜? 돈 없으면 공부 못해요. 근데 그걸 은닉을 해요. 숨기고 괜찮아. 할 수 있어. 그건 용기가 아니고 칭찬이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그게 칭찬이라고 보거든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애 미칩니다. 반에서 꼴등하고 있는 애가 야, 너 열심히 하면 1등도 될 수 있어. 1등 될까요? 희망 고문 아닐까요? 나 같으면 너는 다른 일을 찾아봐. 이 일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방향을 선회시켜주는 게 대략 그게 칭찬이 아닐까? 근데 사람이 오고 가는 감정이 다르지만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어느 정도 시간도 투자해야 돼요. 정말 붙으려면. 놀러 가고 싶으면 몸뚱아리를 잡으세요. 몸뚱아리를. 그래야 1년간만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나오거든요, 이게. 세상에 이게 입 벌리고 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돈도 벌려면 뭐예요? 법만큼 안 써야 되거든. 그래야 벌잖아요. 법만큼 쓰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비판한다고. 이게. 그렇지 부자가 될 수는 없죠. 자, 논외로 가버렸는데 권리 변동을 다시 와봐요. 정신줄 놔야 돼요. 아니, 놓으면 안 돼요. 여기. 권리 변동. 권리가 물권 채권이에요. 자, 그럼 권리가 변동된다. 변동이 뭐라고 했어요? 변동은 권리가 뭐가 되는 거죠? 발생이 되고, 그럼 또 뭐가 돼요?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소멸되는 거죠.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데 원인이 있더라. 원인은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가 뭐였죠? 그새 잊어먹은 건 아니죠? 하나가 뭐예요? 법률, 행위.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필, 그렇죠? 필통, 책, 문방구에 들려서 나 이거 사야 되겠다. 500원 지불하고 샀단 말이에요. 그게 법률행위거든요. 내가 의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자,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법률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법의 규정. 그럼 요건 행위, 이건 규정인데 요건 뭐예요? 약정, 다른 말로.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줄여가지고 법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요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런 게 있네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권이 소유자죠. 자,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에게 매매가 돼서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5월 1일 날. 원래 이걸 1월 5일 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전 이게 편해요. 5월 1일. 이해돼요? 사선을 그으면 밑에 것이 원래 월이잖아요. 아, 그냥 잠자는 코트를 잘못 건드렸군요. 그냥 5월 1일이에요, 이거. 알겠죠? 저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편하기 위해서.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럼 갑은 이제 소유자가 아닌 거죠. 근데 병이란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의 집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 집이 갑 거라는 거야. 동네 사람은 갑이 을에게 팔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와서 나 집 사고 싶어요. 갑이 좀 뭔가 욕심이 생긴 거죠. 얼마? 5억이에요. 그럼 5억 주세요. 그럼 5억 받아가지고 날라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삽 들고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더니 얘가 그러는 거야. 내가 주인인데 당신 뭐냐고. 그럼 얘가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해주자. 알 수 있도록 해주자. 이 제도를 우리가 공시제도라 그래요. 토요일 날 배울 거예요. 공시법을. 이게 공시예요. 공시는 이것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결혼을 했거든요. 다행이에요. 일부 일처제라 다행히 결혼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일부 다처제에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결혼하기 힘들 거예요. 왜?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한쪽으로 몰릴 거 아니야. 원빈 같은 사람한테. 우리는 결혼 못해요, 그러면. 다행히 일부 일처제라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죠, 그게. 자, 무슨 말이냐면 내 집사람하고 나오고 결혼했다는 걸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디를 보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둘이 부부라는 거. 자, 내가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 5인승인지 4인승인지 아니면 6인승인지 석유인지 경유인지 어떻게 알면 보죠? 차량 등록증에 보면 나와 있죠? 그게 공시예요. 남녀가 사귀면 뭘로 공시하죠? 커플링? 손잡는 거? 그게 공시예요. 그게 공시거든. 근데 우리가 부동산의 권리가 바뀌었죠? 이걸 공시하는 거. 이게 뭐냐? 부동산이 권리가 바뀌었다는 걸 공시하는 건 우리는 등기란 제도를 사용해요. 등기.
동사는 뭘 쓸까요? 동사는요. 동사는 점유. 내가 들고 있으면 이게 내 거야. 내 것처럼 보이거든. 친구가 내한테 가방을 맡기고 화장실 들어갑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은 이 가방이 누구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 거로 생각해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공시예요. 아, 동사는 이게 움직일 동자를 써요. 나중에 여러분들 내일 부동산 학개론에 가면 부동산과 동산을 배울 건데 우리는 째째하게 부동산, 동사는 구별하지 않아요. 거기 가면 부동산 학개론을 가면 의제 부동산이라고 해서 자동차, 항공기, 포크레인, 건설중기, 뭐 수목 이런 것도 배우더라고. 아이고 참말로. 우린 그런 거 티껍게 안 배워요. 이게. 우리는 무조건 오로지 토지 건물만 배워요. 그러면 동사는 이게 움직일 동자를 써요. 이게 움직인다. 운동장 할 때. 움직이는 건 동산이고요. 여기다 아니불자를 붙이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 정도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산을 중개하나요? 부동산을 중개하나요? 중개사가 뭘 중개하죠? 부동산 중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산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동산만 시험 범위를 냅니다. 그럼 부동산의 공시 방법이 뭐예요? 등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요. 의뢰한 사람과 둘이 매매를 했어요. 매매는 법률행위인가요? 법률 규정인가요?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죠. 법률행위, 의도한 대로 내가 팔았잖아요. 샀잖아요. 그럼 뭐야?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왔다는 걸 등기부에 꼭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잔금을 치렀어요. 집을 가져와서 여기서 살고 계십니다. 살고 있다고? 근데 등기가 안 됐어요. 누가 법적인 소유자일까요? 누가 소유자죠? 갑입니다. 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민법 제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갖춰야 물권이 득실 변경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지금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얘는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법적인 소유자가. 그래서 우리가 매매하자마자 불이 나게 등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5월 1일 날. 그러면 여기에 아들내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내미가. 그럼 아들내미는 장례를 치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5월 6일 날 등기를 쳤다고 합시다. 을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언제 취득한가요? 등기할 때, 갑이 사망할 때. 언제 소유권 취득이에요? 상속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법률 행위인가요? 법률 규정인가요? 상속은 법률 규정이에요. 상속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법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상속이 개시된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죠? 피상속인 아버님이 사망하면 5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은, 법정은, 자, 몇 조가? 187조. 법률 규정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취득된다, 득실 변경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여기는 물권이에요. 물권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는 민법 총칙이고 여기는 물권법이에요. 다 연결이 되는 것이지 여긴 민총, 여긴 물권, 여긴 계약, 그게 탁탁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체가. 지금은 그런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 민총, 물권, 계약, 특별법은 나중에 가면 자동으로 머릿속에 고정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이 일주일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나중에 뒤에 가서 연결할 때에 너무너무나 편해요.
1년간 민법 공부를 해도요, 누가 채권자인지 누가 채무자인지를 모르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시험에 떨어지면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난 1년간 고생을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공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한 만큼 나와요, 공부는. 그래서 공부가 쉬웠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가 어렵죠. 근데 공부가 쉬웠어요 라고 하는 이유는 투자한 만큼 나온다는 거죠. 근데 뭐 장사라는 거, 인간관계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를 투자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서운한 것도 엄청 많잖아요. 이게. 근데 얘는 안 그러거든요. 자, 그럼 이게 올해 33회 때 물권법에 가면 등기에 관한 내용이 해년마다 작게는 2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 배정이 되는데 이번 33회 때는 등기에 관한 부분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어요. 상당히 특이한 문제인데 이게. 자, 그럼 우리가 요걸 구별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예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예를 구별해서 찾아내세요. 그런 문제가 종종 나와요. 근데 작년 여기 이 문제가 32회 때하고 33회 때는 이 문제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이 문제가. 자, 그러면 제가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잠깐 봐볼게요. 여러분들은 프린트 아래 한 장 넘겨보면, 뒷장에 넘겨보면 참조해가지고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를 안 하는 경우,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자, 부동산, 물권 변동, 참조 보인가요? 그리고 여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하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나오는데 여기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득실 변경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만 색깔을 표시해가지고 연결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법률행위 보인가요? 법률행위가 다른 말로 요거를 말합니다. 매매, 교환, 증여는 당사자 의사잖아요. 그럼 요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여기 상속 보이죠? 요 공용 징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수용이라 그래요. 수용. 수용인데요. 수용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요. 협의 수용이 있어요. 협의 수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강제 수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 수용은 국가가 제시한 금액에 토지 소유자가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둘이 협의가 된 거잖아요. 협의가. 그럼 요건 뭐예요? 협의는 법률 행위예요. 눈치가 좀 세면 좋은데 여기 보면 협의란 글자가 됐다는 건 합의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법률 행위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는 등기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여기는요. 여기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물권이 바뀌는 거예요. 소유자가. 근데 강제 수용은 이건 뭐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법률 규정이에요. 그럼 얘는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를 안 해도 권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트 아래쪽에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걸 가지고 좀 구별을 해드릴게요. 지금 아래쪽에 보면 지문이 쭉 나와 있죠. 지금 이 6개 지문은 우리 시험에서 제가 기억 속에 서너 번씩은 나온 시험 문제예요. 서너 번씩은 나온 건데 그 위에 있는 박스까지 참조형을 모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자 잠깐만 이 6가지만 여러분들이 구별해낼 수 있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입니다. 자, 먼저 한번 해볼게요. 1번에 한번 보시면 키워드가 어디일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자, 매수인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매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키워드를 찾아봐요. 지금 이 내용을 전체 못 그려요. 우리가 시험에 끝날 때까지 판례만 1000개를 외워야 되거든요. 법원에서 떨어진 판결만 1000개를 외워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기가 쉽나요? 1000개는 사실관계까지 모두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이 단어가 나오면 요거다, 이렇게 연결해서 찾는 방법을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객관식 시험은요, 테크닉이 중요해요. 기술이. 답을 찾는 기술이요. 여러분들 이해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해를 했다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답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시험용으로 머리를 갖춰야 된다니까. 그럼 여기는 어디가 키워드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게 키워드예요. 매매는 뭐예요? 법률행위죠. 매매는 법률행위야. 근데 매매를 원인으로. 그죠? 자, 요걸 그림은 그려볼게요. 잠깐 봐봐요. 갑이 집이 있고요. 을이 있어요. 1억에. 매매가 됐어요. 얘가 잔금도 칠했어요. 근데 을이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아니, 재산권 넘겨줘야 되죠? 이걸 안 내준 거야. 채무분리.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걸 소송을 제기했던 거야. 소송을. 그럼 판사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죠. 잔금 받았네. 근데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네? 그러면 재판장이 뭐라고 그래? 야, 갑, 너 왜 잔금 받아먹고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는 거야? 빨리 등기 넘겨줘. 그러지 않을까요? 등기를 이행해라고, 등기를 뭐라고요? 이행해라고. 이행 판결이 떨어져요. 이행해라니까 이행 판결. 그러면 여기는 원인이 뭐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행 판결이 떨어졌어. 5월 1일 날. 그래도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왜? 매매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출발점이잖아.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 판결서를 들고 5월 예를 들면 3일 날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을은 소유권을 언제 취득한다? 5월 3일. 등기를 할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법률행위. 매매를 원인으로. 항상 문장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송이 제기돼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뭘 해야 된다? 등기를 갖춰야 권리를 취득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키워드를 찾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2번은요. 취소란 글자 보인가요? 자, 잠깐 저 봐볼래요? 이걸 이해하고 글자를 보면 정말 공부하기 편해요. 민법 재밌어요, 이게. 민법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게 또 민법이에요. 가장 불안한 게. 자, 가끔 2차만 준비하신 분들이 가끔 하는 말이 이제는 민법 공부 안 해서 좋다고 그래요. 2차에 가면 이제 공법이라는 난코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장 편하다라고 하는 게 민법을 안 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약속이거든요.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자, 여기가 등기가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뭔가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조가 됐습니다. 이런 글자가 나와요. 딱 4개예요. 4개. 요 단어가 보이는 순간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걸 당연복귀라 그래요. 자, 여기가 매매가 있었어요.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이제 매매는. 등기 넘어왔으니까. 근데 이게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해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등기는 을에게 있는 거죠. 을에게. 근데 매매가 없어졌잖아. 매매가 없어지면 등기는 을에게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누굴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소유권이 등기는 을에게 있다 하더라도 당연복귀 돼버립니다. 당연복귀. 이게 학설이 있어요. 물권적 효과설인데 그걸 뭐 애울 필요는 없고 그냥 물권이 당연히 복귀된 거예요. 누구한테요? 갑에게. 이해되나요? 그럼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 말소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해도 갑이라고, 소유자가. 그래서 앞으로 약속인데 무효, 취소, 해제, 위조라는 글자가 보이면 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복귀되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접근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마스터북 있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이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 마스터북에다가 다 지금 내가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접어서 나중에 가서 이렇게 접으면 들고 다니기 편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쓸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유리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써서 내 것만이 그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외우는 거예요. 이것만 10번 보면 시험에 붙어요. 10번을 본다면 1년 동안. 진짜로. 근데 10번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보겠다고 마음먹고 있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퇴색돼 버리더라고요. 꼭 10번만 보세요. 기본서 안 봐도 돼요. 요약집 안 봐도 돼요. 이것만 10번 보세요. 여기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와봐요. 취소 보이죠? 문장에서. 취소에 의한 소유권 복귀에는 말소 등기해야 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이걸 뭐라 그래요? 당연 복귀라 그래요. 당연 복귀.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가보면. 자, 그 다음에 3번에 공유물 분할 소송 막 뭐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키워드가 어디요? 협의 보인가요? 협의? 협의가 뭐죠? 협의가? 법률행위. 법률행위거든요. 그럼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되고 협의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된다. 이걸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등기해라 안 해라?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 써놔 보세요. 등기를 해야 된다. 옆에다가. 협의가 보이면 무조건 등기를 해라고요. 협의가 다른 말로 법률행위지만 이걸 다른 말로 설정이라고도 해요. 설정. 약속. 약속했다, 약정했다, 약속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런 단어가 보이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법률행위니까. 자, 여기 폭이 보인가요? 폭이? 이게 키워드예요.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들었던 지상권 기억나요? 갑이란 사람의 토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30년짜리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30년짜리. 지상권은 길어요. 나중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 지상권자가 10년간 이 땅을 사용한 이후에 지금 20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는 30년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10년 뒤에 얘가 갑한테 가서 야, 나 지상권 있잖아. 이거 포기할란다. 그래요. 나 지상권 20년 남아있는 거 사용 안 하고 싶어. 나 포기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등기부에 30년으로 지금 적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그래서 물권에 여기 공유지분 포기, 요 포기란 글자가 들어가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를 하여야. 포기는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럼 제가 다시 바꿔볼게요. 공유지분 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지상권 포기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포기니까. 그럼 요건 어때요? 전세권 포기.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일관성이 있어야지. 포기니까. 포기는 내 의사에 의해서 포기하는 거거든. 의사표시, 법률행위라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부동산 물권을 포기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요거 동산이죠. 동산. 동산은 등기 있어, 없어? 없죠. 아, 여러분들 그 나올 때마다 집에 가서 음식 먹고 밥 먹고 나면 음식 찌꺼기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막 싸둬? 그게 뭐야? 그게 소유권 포기야. 나 이 책 필요 없어. 쓰레기통에 버려. 이게 소유권 포기야. 근데 이건 동산이잖아. 동산은 등기 안 하니까 뭐 등기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근데 부동산 물권은 포기하면 등기를 하여야 된다고. 포기, 등기. 그게 키워드예요. 이 내용을 몰라도 포기가 보이면 등기해야 된다고. 답은 그렇게 찾는 거예요. 모든 걸 알아야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가끔 수험생들은 모든 걸 알아야 답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주간에 그 말을 했었는데, 저는 항상 그 시험장에 가요. 정말로. 이게 원래 급비사항인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요, 제가. 시험지를 갖고 와요. 항상 들어가서. 가져오는데, 그럼 난 1차만 볼 거 아니에요. 2차를 내가 왜 봐요? 난 중개자격증이 없거든요. 근데 1차를 보고 와요. 근데 학기론도 찍어볼 거 아니야. 그죠? 찍어보면 보통 10개, 12개, 13개 나오더라고요. 항상 떨어져요. 1차를. 그래야 내년에 또 들어가니까. 근데 올해 33회 때 가서 시험을 봤는데 학교는 전혀 난 모르거든요. 그냥 얘가 하도 있다 보니까 상식이 돼가지고 쭉쭉 찍고 나왔는데 나중에 18개를 맞았더라고요. 그럼 18개니까 16개는 과락을 면하거든요. 그럼 나는 합격을 한 거예요. 민법이 80점 넘으니까 넘겨주잖아요, 점수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알아들어요? 부동산 학개론이 40점이 넘었다고. 과락을 면한 거죠. 40점은 16개를 넘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민법이 80점 이상을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민법에서 20점을 넘겨주면 평균 60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격이 돼버렸어요. 저는 시험 봤잖아요, 올해. 이게. 그래가지고 내년에 1차를 못 들어가게 생긴, 내년 2차 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법 같은 거 전혀 모르거든요, 전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학개론은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시간이. 계속 수업을 듣다 보면 안 빠지고. 근데 민법은 시간이 해결하지 않아요. 왜? 워낙 양이 많아요. 워낙 양이 많다고. 이게. 자,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저당권에서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돈을 갚았어요. 변제했다 보인가요? 돈 갚은 거죠. 그럼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 없어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아니, 돈 이미 갚았는데 등기 말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은행이 나한테 다시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런 거 없죠.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변제했잖아. 자, 6번 어디가 키워드예요? 어디가? 법정. 법정갱신. 법정이잖아요. 법의 규정이잖아요. 그럼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 없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비슷한 거 법정 지상권은 등기해야 안 해요? 법정이잖아. 보여요?
요 법정, 여기 법정. 법정은 등기해, 안 해요? 안 해. 안 해도 되는 거라고. 뭐가 키워드인지를 알면 내용을 전혀 몰라도 답은 찾거든요. 그게 테크닉이에요. 이 내용을 알아야 답을 찾으면 좋은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술을. 이걸.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찾는 방법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해년마다 문제가 하나씩 배정이 됐었어요. 이게 다 기출지문들이거든요. 근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작년하고 지금 우리 33회하고 32회 때 문제가 배정이 안 된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가고요. 좀 쉬었다 오면 우리가 채권자하고 채무자 있죠? 요걸 좀 구별하고 가자고요. 자, 갔다 오세요, 이제.